센터의 이치훈입니다. 3년 정도 만에 오게 돼서 더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규동 원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그럼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요즘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 과거에 뭐 이렇게 관세에서 이렇게 연합적 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연합 전략의 향방 그리고 영향,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기재부 보고 자료로 최근에 작성한 거를 다시 좀 활용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는 미국의 연합전선의 향방과 영향,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 환경,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및 시사점으로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최대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합전선 향방 및 영향입니다. 바이든 이후에 G2 대립이 무역 외 분야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인권, 가치, 반도체 기술, 뭐 대만, 러시아, 다자협정,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 미국의 전략이 집중되고 있고 최근엔 러시아 문제나 대만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월에 방문하면서 군사 충돌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연합 전력이 최근 들어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 또는 그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커스 군사 동맹인 오커스 영국, 미국, 호주 하는 오커스가 출범한 데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쿼드라고 하는 일본, 미국, 인도, 호주 같은 군사 안보 협의체에 이어서 금년 5월 달에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틀이라는 IPEF가 이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출범하면서 상당히 연합 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 IPEF의 특징은 무역보다는 기술 및 공급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 부품목 및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위기시 공조 체제 구축,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데 이게 사실상 최근에 있는 반도체법과 미국의 출범한 반도체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영이 됐죠.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EF하고 RCEP을 좀 비교해 보면 인구가 22억 명, 23억 명에서 비슷하고요. GDP도 뭐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IPEF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과의 무역 규모도 4천억 달러 내외로 비슷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미국의 연합전력 제도화가 이게 2월 달에 이제 미국 경쟁법, 이게 반도체에 대한 게 지원하는 거죠. 그게 통과되었고, 그거의 후속 조치로 7월 달에 반도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은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투자 혜택을 받은 국가가 이제 중국 내 또 B5국 내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거였고, 이번에 또 더 큰 이슈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미국 내 생산한 친환경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뭐 빠지면서 이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도 이제 간접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안보법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그걸 사전에 심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수권법과 비슷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일본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안미 경중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런 이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연합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거는 그 배경을 보시면 사실 트럼프 이후에 계속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는 조금 줄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뭐 가전제품 수출 늘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도 2021년에 조금 늘었고 전체적으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중국의 우회 수출도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뭐 2018년에 미중 트럼프 때 미중 분쟁 터지고 나서 중국의 전 세계 GDP와 수출 비중은 이 빨간색인데요. 오히려 더 커지고 미국은 줄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영향력이 오히려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미중 대립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이제 항복할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이제 미중 대립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는 이제 핵은 다 같이 있지만 기축 통화 그리고 에너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즘에 이제 셰일 오일은 그 생산 원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 실효성이 되게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보류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건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 기축통화 에너지를 보유한 우월적 지위에서 중국을 압박할 그런 위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대외 정책도 이제 큰 전환기에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50년대 미국의 경제 봉쇄에 맞춰 자급자족, 이 자급자족 정책 때문에 성별 어떤 정책이 다르고 성별 어떤 문화가 다른 게 더 강화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 자급자족. 그다음에 도광양에 좀 참 실려갈 때까지 몸을 낮추고 기른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진타오 때 유소작이 이제 뭔가 할 일을 한다 하다가 시진핑 들어서 친형 대국 관계를 강조하다가 지금 미국한테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나면서 이제 글로벌 패권을 추구할 그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거대 전환기에 중국의 정책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미중 대립의 3대 특징을 보면은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디커플이 완전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경제 협력 구도는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기술 분야에 반도체나 차세대 에너지, 뭐 AI 이런 최첨단 차세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발,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정치발 대립이 격화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그런 문제. 미국의 선거, 중국의 뭐 당대회, 그리고 특히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중국 대사관 사람이 하는 말로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의미가 대만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영향을 확대하면서 이제 중국 계속 괴롭히고 중국은 이 핵심 이익으로서 어떤 그 계속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만으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보고서를 저희 센터에서 지난주에 냈습니다. 그 중국 대만 간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1, 2년 내는 중국이 침공을 하지 않겠지만 대만의 그 총선, 2024년 총선, 시진핑의 그 임기 마감 2027년에는 군사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중 대립 전망의 3대 특징에 보면 기술 견제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이 반도체입니다. 그림에서 보셨지만 왜냐하면 반도체가 5G, AI, 항공, 우주,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이걸 잡으면 중국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중국의 최대 약점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견제가 집중될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경영 방식은 유지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역할이 세계 공장에서 뭐 첨단 공장에서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그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소매 판매 규모만 봤을 때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서비스는 뺀 겁니다.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 투자 규모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 꽤 됐습니다. 워낙 투자 위주에. 그래서 내수 시장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게, 실제로 그 YMCT인가요? 중국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7나노 이하의 그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는데 애플이 이거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에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내수 시장의 근데 그 이유가 애플이 중국 내수용 애플에만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구매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전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미중 분쟁 이후에 그 미국의 의도와 달리 대중국 FDI가 역대급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미국계를 제치고 세계 최대로 처음으로 등극한 이후에 2022년에 1, 5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디커플링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국은 좀 줄은 것 같아요. 대중국 직접 투자. 근데 전체 다른 나라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직접 투자인데 미국은 좀 밑에 파란색으로 좀 줄고 있지만 유럽은 중국의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한 거와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이거는 이제 내수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은행이나 뭐 증권 펀드 운용사들의 시장 개방 이런 지분 한도 철폐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 내수 시장 뭐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발 디커플링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보스턴 컨설팅에 따르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공급 리스크가 통신 장비 분야에서 중국산을 안 썼을 때 통신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그림 가전제품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그 수요나 공급 가전제품 공급 리스크도 크고 어쨌든 상당한 그 리스크가 비일병이 좀 미국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IPEF의 효과가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물론 이제 좋은 게 있지만 미국 시장 개방 등 혜택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이 요즘 지지율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30%대로 중후반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지율이 좀 낮아서 미국 내 상황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곧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잘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연합군들, 우리 그 동맹국들한테 주는 혜택은 좀 적고 의무가 좀 많은 탈탄소 반복배 공급망 제한 등 이렇게 의무가 좀 많아서 아시아 일부 외교관은 미국의 컴백, 그러니까 컴백이라는 거는 트럼프에서부터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에서 돌아온 거는 환영하지만 별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IPEF가 뭐 강력한 측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특징 중에 정치발 갈등 증폭, 뭐 대만이 내관 보시면 되겠지만 뭐 남중국해가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뭐 한 4, 50%를 차지하고 거기에 대만이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의 뭐 1위 국가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커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미중 충돌의 핵심 지역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대립의 향 국제 질서 영향을 보시면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기술 가치 동맹 강화 그래가지고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뭐 프렌드 쇼어링 등 우호국가 유사 이념을 가진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공유하는 현상이 좀 커질 것이고 이런 와중에 그 각국의 기술 국수주의 그 안에서 우리나라만의 기술 국수주의가 더 강화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중국 신흥국과 경제 불력도 커진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진영에서도 갈등이 있고 중국 중심 신흥국 중에서 갈등이 있는 복합 다기화 이런 특징을 볼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유럽 미국이 뭐 당연히 뭐 나토 EU 나토 유럽 미국 이렇게 좀 연합이 돼 아시아 중국 주도 기타 신흥국 물론 일본이나 뭐 이렇게 좀 빠지겠지만은 이런 측면을 좀 보이고 브릭스 국가들도 요즘 뭐 이란 뭐 다른 국가들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죠. 참여를 신청하는 그런 상태고 나토에는 또 핀란드인가 저기 스웨덴이 또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진영간이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 신흥국 경제블록 강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빨간색 전 세계 국별로 미중 무역 의존도를 봤더니 빨간색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데고 파란색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데인데 그림으로 해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가 무역은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신흥국 플러스 상당수 선진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재밌는 거는 요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선진국, 신흥국이 과거에 홍콩, 신장, 화웨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한 거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요 위에 무역과 비슷한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계가 많은 나라가 조금 편드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실리를 찾는 거죠. 한마디로 실리를 찾는 그런 거고, 이렇게 색깔이 좀 약한 거는 지지가 약한 거고, 빨간 거는 지지가 센 건데, 어쨌든 이런 의외로 별 이렇게 저기 가치의 이슈에 별 관심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저희가 작업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외환보유고액 중에 위안화 비중이 미중 분쟁 이후에 위안화가 늘었어요. 그래서 한 그전에 1.5% 지금 3% 됐고, 달러는 60% 중반에서 지금 처음으로 60% 깨진 그런 상황이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위안화 송금 결제가 뭐 많이 늘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중국이 갈 것 같은데, 그 무역의 힘인 것 같아요. 무역이 세니까 위안화의 어떤 그 보유, 그래서 신흥국 그 사이에 두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신흥국 역량 확대 이벤트를 좀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중동의 미군 철수, 뭐 여기가 텔레반에 거기 미군이 철수한 거, 세일 오일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죠. 거기에 그 대표적인 친미 국가 사우디랑 관계가 좀 악화됐습니다. 미국하고. 그거 이유는 이제 증산 문제 때문에. 증산을 이제 해라 하는데 사우디가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증산을 하라는 이유는 이제 국가도 안정이 되겠지만, 미국의 세일오일 가스의 생산 원가가 너무 높아서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됐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떤 그 부품을 공급해서 아시아 지역 동남아에 생산하는 거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생 공급망으로 경제 밀접도가 높아졌다는 점. 그다음에 좀 요즘에 뭐 남미 쪽에 좀 재밌는 게, 원래 남미가 친미 정권이 많았는데 요즘 최근 2, 3년 내에 베네수엘라 다 지금 좌파로 바뀌면서 친미가 아닌 약간 친중이 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뭐 니카라과, 쿠바 뭐 이런 데 이어서 뭐 콜롬비아, 페루, 칠레 뭐 다 이렇게 좌파 정권이 됐고, 이번에 10월 달에 브라질이 지금 저기 대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확실히 친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우파 정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좌파 정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이제 10월 말에 2차 투표로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의 입지가 여기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의 브릭스의 확대 움직임, 이란,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하고 했고, 브릭스의 단독 결제 시스템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토 지역에서는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지금 나토에 지금 원래 중립국이었던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제 약간 진영 대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또 BIS에서 기준으로 위안화의 대외 유동성 지원 협약을 하면서 그 어떤 이제 수합 같은 것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중앙은행과 합의되면서 의외로 중국이 신흥국에 대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향력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말씀드린 홍색 공급망 구축인데요. 이 상호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뭐 부품 수출해서 뭐 가공하고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상호 이제 중국에 대한 부품 의존도 우리나라 높아졌고, 중국도 아시안 통해서 뭐 이렇게 해외 세계시장 진출하고 직접도 막 하고 이래서 좀 이게 옛날에 그거랑 완전히 산업 구조가 바뀌어 있고, 중국의 역할 자체가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뒤에 그걸 보시면 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이 대아시안 무역수지 변화를 보시면, 여기 원래는 대아시안에서 원자재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수입해서 적자를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게, 이게 뭐냐면 전자제품 부품을 공급해서 여기서 다시 재상구로 나가는,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게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국의 베트남 직접 투자 비용, 원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가면서 1, 2위였었는데 이게 2019년부터 중국이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자기네 이제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 높아지니까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적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가 국가 자본주의냐, 뭐 시진핑이 국가 자본주의 뭐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시장 자본주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자기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무역 제한 조치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전 세계 정치 이념의 역사적 트렌드 보면은 여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념이 이렇게 지금 뭐 이념도 중요하겠지만 실익이 중요한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렇지만은 그 실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군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의 갈등, 그 복잡 다교화 부분인데요. 이게 쿼드 국가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쿼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호주 일본, 인도 그래가지고 미국 안보 국가인데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안보는 안보고 무역은 무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EU와 중국이 대미국 수출 비중 보면은 EU의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비중은 지금 유럽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중국 발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뭐 안보적으로 뭐 싸우는 거와 별도로 경제적으로는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중국도 뭐 이렇게 신국 내에서 뭐 큰형 놓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죠. 뭐 1대1로 과정에서 노출된 취약 부채로 인한 반감도 있고 뭐 옛날 노무 수출 문제, 뭐 아프리카의 노무 수출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요즘에 1대1로가 원래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 대출 연장을 좀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반발도 좀 있고 이런 어떤 중국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최고의 밀월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죠? 지금 그렇지만은 러시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유럽 백인인데 중국보다 너무 높다는 경계감이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대사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들어봤더니.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뭐 간단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국제 질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평가를 보면은 위중 분쟁이 발 불안요인이 더 커나 기회 요인도 있다. 이 뒷부분에 좀 요거 좀 설명.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 환경. 그래서 뭐 대중국 정책이 우리가 중국한테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과 강하게 하지 못한 요인을 좀 나눠서 설명하고 종합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부 요청으로 뭐 얼마 전에 청와대와 기재부에 명문회만 드린 걸 이렇게 좀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연합 전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중국 정서가 되게 커졌죠. 반중국 정서의 기저에는 뭐 옛날에 원나라 시대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 것만 얘기하면 이제 마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항복한 적 있죠. 핸드폰, 그 다음에 사드 배치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코로나 지원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국민적 정서와 맞물려서 되게 셌어요. 그래서 또 신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기 VIP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대중국 정책 우위 요인을 보면 국제 정치 분위기는 중국한테 선진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국을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 되게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이 금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금년 기준 한 80%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과 대립하고 있고, 거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중국이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그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이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 뭐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G2 사회에서 강력한 패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부분은 대만, 중국의 전 세계 수요에서 중국 수요가 한 50%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만이 수출 1위고, 그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최대 약점인데, 대만하고 좀 관계가 매우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대만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보유국이라 그러네요. 어떤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그 중국한테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은 아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막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저도 끌려가서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중국 관광 익스포즈가 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 명동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명동에 요즘에 미국인이 백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그죠? 백인들 많아졌어요. 동국대 그러지 않아요? 되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1위가 미국입니다. 비중 20%. 이 중국은 10%로 되게 줄었고 굉장히 지금 중국 의존도가 줄어서 명동 완전히 뭐 그렇지만은 그 충격은 이미 받아가지고 익스포가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쭉 떨어져 금년도 여기까지 떨어졌고 뭐 다른 나라들이 되게 한류로 인해서 중국하고 일본만 빼고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아시아 뭐 동부터 중동부터 진짜 BTS 그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런지 이상하게 중국과 일본만 싫어해요, 우리나라. 그 무슨 왜 그런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중국이 강하게 할 수 없는 건 뭐 여전히 알고 있는 중국과 수요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수출 비중이 31%로 중국 수출 비중 31%입니다. 근데 이게 홍콩 포함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GDP 대비 수출 비중도 한국이 42%나 돼요. 중국은 20%로 많이 줄었어요. 중국 옛날에 38%였는데 20% 줄었고 우리나라는 계속 40% 초반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 안 되면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고 재밌는 거는 요 밑에 작은 글씨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커요. 수입 중국이. 여러분 전체 수출 기업 중 34%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이 중 53%가 수출이 절반 이상을 중국에 집중. 특히 중국 수출의 100%를 의존하고 있는 기업도 23%에 달함. 요게 이제 무역협회에서 컴피텐셜 보고서 나온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건데요.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되게 셉니다. 그래서 막 분위기에 쏠려서 중국이 강하게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기업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중국이 강경을 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GVC 연기성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요소수 문제 일어났듯이 공급망 의존도가 심화됐는데 생각보다 전자부품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습니다. 광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공급망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베트남 빼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다른 뭐 제조 강국보다도 높고 일본, 독일 그보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동남아 국가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고 여기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취약 품목, 취약 품목이라는 건 한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 70%가 되는 그 품목의 전체 30%인데 여기에 절반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걸 좀 준비를 해고 중국하고 헤어지던가 뭘 해야지 당장 막 그렇게 기분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다음 보시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특징이 과거 중국산 수요가 싸구려 소비재에서 최근 광물과 부품재로 전환되었다. 광물 전도는 밑에 그린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 전도가 높아지면서 동아시아가 공급망 중심이 중국으로 됐고 요즘에 토요타가 뭐 생산 중단한 거 자동차 부품 다 중국산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졌다. 기술 우위도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ICT 밑에 표입니다. 국방, 에너지, 우주항공 이런 데는 좀 중국이 앞서고 건설, 교통, 농수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앞서고 기상 환경이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중국하고 격차가 많이 줄어서 일본 같이 좀 선진국보다는 중국이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축소된 그런 상황이다. 너무는 뭐 중국이 하도 그 품질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특허 건수는 뭐 글로벌 넘버 원이고요.
근데 이것도 좀, 저것도 저희가 좀 분석한 건데, 투자 익스포저 보면 조금 우려 불리합니다. 만약에 이제 극한 대립을 했을 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익스포저를 보면 파란색이 자산,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부채. 자산은 우리가 투자한 거고요. 부채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데 우리가 더 많아요. 자산이 많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FDI, 대중국 자산의 FDI가 62%로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약간 볼모의 역할을 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은 15%. 그다음에 중국은 한국의 주식 투자는 19%, 채권이나 증권 투자가 한 48%. 이게 뭘 뜻하면 FDI의 경우는 중국의 기관세 장벽, 모든 일에 대한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산을 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나 다 거기 걸려 있어서 그 함부로 못한 건데 증권 투자는 빼면 그만인 거예요. 빼면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격 그런 측면에서 조금 투자 리스크도 측면에서 생각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북한 리스크 뭐 선진국보다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그건 남북 통일에서도 중국의 역할론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미 경중의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형 도강령의 겉과 속이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중국 FGI, 허드국의 대중국 무역 이런 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 아까 표에서 보셨죠. 그다음에 당연히 GVC 의존도를 축소해야 된다. 부품 광물 어떤 그다음에 다원화된 공급망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팔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고 또 범용 제품들은 또 기존의 효율적인 망을 써야 되고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 한화가 요즘 미국 때문에 아주 하나 태권에서 미국 때문에 돈 많이 번대요. 제 거기 공학 박사인데 그 저기 보안 CCTV 보안 그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미국 보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대요. 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생산한 거 현지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돼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시사점의 글로벌 시장, 중국 시장도 확대하는 건 우리의 어떤 성장을 좌우할 수 있고 미국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화의 사례처럼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은 좀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가고 아까 하나 얘기했었죠.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처음으로 2등으로 떨어졌어요. 7년 만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1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약간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캐스팅 보드 역할, 국익에 입각하여 뭐 할 말은 하자 이런 말이 그렇다고 너무 중국에 뭐 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으니까 할 말은 강하게 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뭐 인도가 그런 셈이죠. 인도가 대표적인 친미인데 러시아 사태에서는 러시아 걸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런 셈이고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좀 모호한 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력이 있으면 미중의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되니까 기술력에 이제 핵심을 둬야 된다.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국에 계시죠? 박수장 네네. 교수님, 예, 네네. 네, 하시죠. 들리시나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저녁 이제 6시 45분인데,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이치훈 박사님 들으면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 오기 전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901을 쓰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코멘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확실한 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어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뭐 영어 할래 중국 할래 정신이 없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중국 경제 관련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지금 온 지 지금 한 달 좀 됐는데 계속 중국과 소통을 하니까 지금 좀 여론적인 분위기가 지금 아까 뭐 재정 투자 부분들 그다음에 수출 물론 수출로 경기 방어를 하겠지만 근데 지금 들어보시다시피 PPI나 좀 낮기 때문에 PPI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이 지금 소비로 지금 해야 되는데 소비는 계속 지금 블로킹된 상태에서는 어렵겠죠.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서민들이 지금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소비를 떠나서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하는 것들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론적인 부분들이 올해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 지금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개최호 중국에서 지금 상점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좀 계속 지금 눌러 막아내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게 이번 말까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아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뱅크럽이 생기면 그게 도미노스로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간단히 코멘트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IPF하고 전 RCEP을 이제 비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이 뭐냐면 일단 IPF는 지금 미국이 그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포맷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IPF는 일단 큰 그림만 프레임만 있고 결국은 파편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물자, 표준, AI, 반도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겠나. 물론 이것도 미국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우 바뀌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트럼프 이슈가 지금 되면서 바이든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플레 감축 촉반대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지율이 좀 불안불안하죠. 지금 다음 달이 좀 선거인데 모든 게 지금 여기에 지금 포커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내렸습니다. 근데 아마 11월 선거 지나고 나면 기름값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박사님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대만 이슈 부분인데 여기서 대만 이슈에 관련해서 미국 학자들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토론은 못했지만 전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이나 전문가들 부분에서는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이 가장 좋은 포지션, 한국한테 러브콜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만이 넘어간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계속 접근이 강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패는 이 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국적인 컨셉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출 다변화, 뭐 차이나 플러스 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한테 대안을 줄 수가 있느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지금 제한적이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한중 2차 협상이죠. 서투 협정에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개방을 뽑아내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FDI 말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탈중국 한다지만 뭐 노동 집약형 근데 서비스 분야 부분에서는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거기 보면 들어가는데 IT 산업인데 IT 제품과 서비스가 연동된 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결을 달리해 좀 지켜봐야 되고 정부는 이번 서트 협정을 통해서 서비스 분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유통, 법률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좀 깊게 들어간 서비스 분야를 좀 이번에 개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RCEP 자체가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서트 협정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하냐 또 매우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여기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오늘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호열입니다. 아주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이 주요한 정부 보고를 많이 하시니까 미국으로 들어온 FDI가 중국보다도 훨씬 크던데 웅타드에서 나온 월드 인베스트먼트 리포트를 한번 확인하셔서 CIC 보고서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FDI보다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FDI가 훨씬 크고
중국하고 홍콩하고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시간에 했던 그 김경환 박사님 발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치훈 박사님 말씀드리겠는데, 이 박사님도 아까 이제 그 자본 유출 때문에 중국의 외환 시장이 계속 불안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많고, 요새 이제 언론에 보게 되면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가 계속해서 폭락을 하면서 아시아 외환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적으로도 좀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원래 이춘 박사님이 그 국제금융 전문가시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위안화의 방어가 어려워진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그런 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 FDI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제 저도 그 웅크타드 보고 봤습니다. 봤고요. 그 작년에 미국이 조금 더 많게 나왔죠, 거기서. 조금 더 많게 나왔는데, 원래 미국이 중국보다 많았던 나라고요. 작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상태, 웅크타드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상태. 갖고 금년에는 이제 리쇼어링 문제로 미국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 미국이 월등히 우월이 된 건 맞고, 이제 다만 중국 데이터에서 봤을 때 중국의 그 FDI 증가율이 금년에 22%가 됐다는 거는 미국의 그 어떤 그 리쇼어링 정책을 연합국들한테 강요하는 건 먹지 않았다. 미국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 유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외화 지준율 그 인하해서 외화를 풀면서 환율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 더, 그러니까 6월 달에 7월 달인가 그 뒤로 절하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외환 개입을 구두나 정책적으로 조금 해고 나서 오히려 절하가 더 되면서 7위안이 이제 깨졌죠. 절하되다가 좀 안정되다가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다시 7위안이 깨졌는데, 실제로 정책으로 인해서의 어떤 선진국과 유료화 같은 어떤 뭐 삼정 세트라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의 환율은 환율 절하를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미중 금리 차가 이미 금년 4월 달에 역전되는 뒤 지금 뭐 한 1.8%포인트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여타 기술적인 정책들이 보조적으로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를 허용할 것 같습니다. 허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2014년에서 16년까지의 어떤 중국 정부가 그때 사실상 지금 돌이켜보니까 준외환 위기가 될 뻔했어요. 준위기가 될 그런 상황에서의 그 해외 투자에 대한 그 금지, 뭐 어떤 창구 지도, 그 공산당 특유의 그 특수한 그 해외 투자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그때처럼 과도하게 그래 한번 붙어보자 뭐 그러면서 뭐 외환보호로 계속 개입하다가 1년 만에 1조 달러를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화를 유도하면서 어떤 창구 지도나 해외 투자를 FDI, ODI를 억제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중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절하 자체를 그걸 무리하게 했다가는 과거처럼 지금 경제 규모가 커져서 GDP 대비 중국이 외환 보유가 많은 나라 같지만 실질적으로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가 커서.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적당히 시장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하를 허용하면서 그 여타 정책들을 써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가 지금 절하가 된다는 건 엔화가 좀 절하되고 위안화까지 이렇게 절하되면서 상당히 그 아시아 통화들 전반적으로의 그 불안 요인이 커져서 전체적인 신흥국 자금의 어떤 흐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절하폭이 더 큽니다. 동남아시아보다 우리나라가 환율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나서
중국은 별로 빠져나갈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토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157차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 유재원 이사장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예, 마이크 켜시고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원 이사님. 예, 모습을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 두 분 다 아주 역대급 좋은 발표고 시적절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미국에 계신 이제 박승찬 교수님도 굉장히 지혜를 보태 주셨는데, 지금이 가장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 아닌가. 우리 최영진 부회장님 훌륭한 세미나 연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계속 발전하는 중자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10월에는 다음 달이 10월이죠. 네, 다음 달 10월에는 11월 미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11월 달 정도까지 11월에는 발표자 없이 저희가 좀 토론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 회원님들끼리 그 난상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제 저희가 냉전 시대가 끝나고 화해 시대가 돼서 올해 여러 명의 그 퍼블릭 피겨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르바초프 구소련 서기장이 떠났는데 되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죠. 반면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최장 기간을 재임하신 여왕으로서 되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만 화려하게 많은 세상의 관심을 받으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가 사실 평화의 시대를 거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고르바초프의 죽음, 쓸쓸한 죽음을 보면서 다시 찾아온 신냉전 시대에 80년대, 90년대, 어쩌면 00년대 세대는 이 냉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서 어떤 것이 냉전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방, 그리고 이 안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유럽인들은 다시 한번 2차 대전 시대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혹은 대만, 여러 가지 이 지정학적 문제는 이 동북아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을 경제안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신냉전 시대의 국방,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중자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7차 중자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